저자 시오노 나나미 책 로마인의 이야기 1권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제3대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 누마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선출된 사람은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다. 로물루스와 마찬가지로 라틴계 로마인이었던 그는 로물루스처럼 공격형이었다. 그가 이끌게 된 로마도 내부를 충실히 다진 누마 시대를 거쳐 이제는 외부로 발전할 시기에 이르러 있었다. 툴루스 왕은 라틴족의 발상지로서 로마인에게는 선조의 땅이기도 한 알바롱가를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았다. 전쟁의 명분을 찾아내는 것은 간단했다. 양국의 접경 지역에 사는 농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발생한 약탈 행위의 변상을 알바롱가가 거부한 것이 전쟁의 명분이 되었다. 80년의 역사밖에 갖지 않은 로마에 비해 알바롱가는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립국이었다. 간단히 일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툴루스 왕은 강대한 에트루리아가 바로 옆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출혈은 양국에 모두 이롭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자끼리 결투를 벌여서 승부를 결정짓자고 제안했다. 양군에는 각각 3명씩의 형제가 있었다. 호라티우스 가문의 3아들과 클리아티우스 가문의 3형제, 이들이 각자의 조국을 대표하여 싸우게 되었다. 결투에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평화적으로 다스린다는 협정도 이루어졌다. 6명의 젊은이들은 전투 대형을 해체하고 대기 중인 양군 진영 앞으로 나섰다. 신호가 떨어지자 양군 병사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보는 가운데 칼을 든 6전사의 결투가 시작되었다. 한바탕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뒤 마침내 로마 쪽 전사 가운데 하나가 쓰러졌다. 또 한 사람이 알바롱가 전사의 칼에 찔려 쓰러졌다. 혼자 남은 로마 전사의 가슴은 공포로 오그라들었다. 그는 쏜살같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달아나면서 뒤를 돌아본 그는 쫓아오는 알바롱가 전사들 사이의 거리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맨 먼저 쫓아온 알바롱가 전사를 우선 쓰러뜨렸다. 그리고 두 번째 적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사람뿐. 세력이 대등해진 셈이다. 이렇게 되면 각자의 무력과 체력 싸움이었다. 이긴 것은 결국 로마 전사인 호라티우스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알바롱가의 왕은 나라의 운명이 단 한 번의 결투로 결정되어 버린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부족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맞서게 했다. 로마는 알바롱가의 왕에게 약속 이행을 강요하기보다 먼저 이웃 부족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동안 알바롱가는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전황을 주시하는 어리석은 오류를 저질렀다. 싸움은 로마 쪽이 우세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싸우던 툴루스 왕은 진짜 목표는 눈앞에 있는 부족들이 아니라 알바롱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여러 부족을 상대로 일단 승리를 거두어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성공한 로마군은 물밀듯이 알바롱가로 쳐들어갔다. 알바롱가는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한 채 함락되었고 왕은 포로가 되었다. 툴루스는 로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알바롱가 왕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다. 그는 두 필의 말에 알바롱가 왕의 다리를 하나씩 묶은 다음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여 제각기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했다. 로마인이 집행한 최초의 능지처참이었다. 알바롱가 시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주민들은 로마로 강제 이주당했다.
하지만 노예로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였다. 로마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받은 이들의 거주지로 카일리우스, 즉 첼리오 언덕이 할당되었다. 퀸틸리우스, 세르비우스, 이울리우스 같은 알바론가의 유력한 가문은 로마 귀족이 되었고 그 대표자한테는 원로원 의석이 제공되었다. 만약 이때 알바론가 백성이 몰살당했거나 노예가 되었다면 나중에 이울리우스 가문에서 태어난 이울리우스 카이사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바론가 공략은 단순한 이웃 부족의 공략과는 의미가 달랐다. 이것은 앞으로는 로마가 라틴족의 조국이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이제 자기 부족에서 밀려난 자들이 모여 세운 분가가 아니라 라틴족의 본가가 되었다. 로마에는 전쟁에 패한 민족을 로마로 동화시키는 로물루스 시대 이래의 노선을 계승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배신 행위를 저지른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노선도 확립했다. 사비니족의 동화로 이미 크게 늘어나 있던 로마 인구는 알바론가인의 동화로 더욱 늘어났다. 동등한 권리를 준다는 것은 곧 동등한 의무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시 시민의 첫 번째 의무는 병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전력도 더 한층 증강되었다. 이 군사력을 이끌고 싸움을 거듭하여 로물루스보다 더 찬란한 군사적 영광이 빛나던 툴루스의 치세도 32년으로 끝났다. 역사가 리비우스에 따르면 그는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제4대 왕 앙쿠스 마르티우스. 툴루스가 죽은 뒤에 선출된 제4대 왕은 사비니족 출신의 안쿠스 마르티우스라는 자였다. 그는 누마의 외손자로 로마에서 태어나 자랐다. 외할아버지 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5살이었다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37살이었다. 그 역시 누마와 마찬가지로 평화적인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르나 시대는 앙쿠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선왕의 32년 치세는 라틴족의 모국인 알바론가 공략과 사비니족과의 전투로 시종했지만 앙쿠스 역시 다른 라틴 부족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로마가 서서히 힘을 축적하여 주변 부족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병력이 없어도 주목받을 만한 힘을 갖지 않은 자에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로마에 사는 라틴족과 사비니족은 어디까지나 로마의 라틴족과 사비니족이었다. 로마가 동족에게 밀려난 자들이나 이주 희망자들로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로마 근처에는 라틴족과 사비니족의 모체가 아직 건재해 있었다. 알바론가조차도 라틴족의 본가라고는 하지만 라틴족이 세운 하나의 도시국가에 불과했다. 그 결과 이런 이웃 부족들과 로마의 관계는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혀있게 내버려둘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제3대 왕 툴루스가 라틴족이었기 때문에 사비니족과의 전투에 전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다. 제4대 왕 앙쿠스가 사비니족이었기 때문에 라틴족을 상대로 싸운 것도 아니었다. 사실 툴루스는 자신과 핏줄이 이어져 있는 알바론가를 공략했다. 그들은 이제 로마인이라고 불러도 좋았다. 굳이 차이를 요구한다면 라틴계 로마인이나 사비니계 로마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싸움에 진 라틴족과 사비니족만이 아니라 그 밖의 민족도 피정복민으로 예속시키지 않고 물론 노예로 삼지도 않고 로마화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패배자는 로마로 강제 이주당했다. 그들에게는 선주민과 동등한 시민권이 주어지고 유력자한테는 원로원 의석이 제공되었다. 다만 이 무렵부터 싸움에 진 도시는 파괴되기 시작했다. 애국자 리비우스는
이것이 이주자를 로마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애국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도 촌락까지는 파괴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후에도 라틴족과 사비니족은 독립된 부족으로 존속했기 때문이다. 로마는 성급하게 굴지 않았다. 아니, 성급하게 굴고 싶어도 아직은 힘이 모자랐다고 말하는 편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로마의 일곱 언덕은 주민으로 메워지기 시작했다. 파라티누스 언덕에는 로물루스 시대부터 라틴계 로마인이 모여 살았고 사비니계 로마인은 오래전부터 퀴리날리스 언덕에 본거지를 두었다. 알바론과 인에게는 카일리우스 언덕이 주어졌고 가장 새로운 이주민들한테는 아벤티누스 언덕이 제공되었다. 여기에 신들의 거처가 된 카피톨리누스 언덕을 더하면 7 언덕 가운데 5개가 주민을 가진 셈이 된다. 적당한 높이와 넓이를 가진 언덕부터 활용했을 것이다. 비미날리스 언덕과 에스퀼리누스 언덕은 꼭대기의 평지가 좁은 데다 높이도 낮아서 배수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제4대 왕 안쿠스는 25년에 걸친 치세 동안 전투 외에도 몇 가지 사업을 완수했다. 첫째는 테베레강에 처음으로 다리를 놓은 것이다. 테베레강 서안에 있는 자니콜로 언덕을 요새화했기 때문에 그것과 테베레강 동안에 모여있는 7 언덕을 이을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다리는 방어상의 이유도 있어서 목조로 만들었다. 두 번째 사업은 테베레강 어귀에 있는 오스티아를 정복한 것이다. 오스티아를 정복함으로써 로마는 비로소 지중해와 마주보게 되었다. 또한 오스티아 주변의 모래밭에서는 소금이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염전 사업도 수중에 넣게 되었다. 이것은 로마인에게 화폐 아닌 화폐를 주었다. 소금은 누구한테나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다. 게다가 경제활동이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졌던 당시 로마에서는 이점이 훨씬 컸다. 소금을 갖는 것은 곧 화폐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로마에서 출발하는 도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로의 하나는 비아 살라리아라는 길이다. 이 이름을 직역하자면 소금길이 된다. 이 길은 테베레강 어귀에서 산출되는 소금을 내륙 지방의 여러 도시로 운반하기 위한 길이었다. 로마는 농경 민족한테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완만하면서도 착실하게 세력권을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집안을 굳혀가는 방식은 나름대로 칭찬해도 좋은 생활 방식이었지만 조직에 이질적인 분자가 섞여 들어온 것이 비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이따금 일어난다. 마치 화학 반응 같은 현상인데 건국한 지 139년째 되는 해에 로마에도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최초로 선거 운동을 한 왕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앙쿠스가 아직 왕위에 있던 시절 우마차를 몇 대나 거느린 이방인 일가가 로마로 들어왔다. 화려한 차림새와 길게 기른 머리를 보면 이들은 에트루리아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 일가의 가장인 타르키니우스는 순수한 에트루스크가 아니라 그리스 코린트에서 에트루리아로 망명한 그리스인 아버지와 에트루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에트루스크였다. 어머니는 에트루리아에서도 지위가 높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에트루리아 사회는 폐쇄적이어서 경제적인 관계라면 민족을 따지지 않지만 자기들 사회에 다른 피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다. 그런 에트루리아에서는 평생 동안 이방인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위 향상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한 타르키니우스는 에트루리아 밖에서 팔자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코린트인의 피를 이어받았으므로 코린트인이 남부 이탈리아에 건설한 식민지 시라쿠사로 가도 좋았을 것이다.
기원전 7세기 말에는 시라쿠사가 로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타르퀴니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에트루리아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도 순수한 혈통을 좋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호녀라 타르퀴니우스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곳으로 로마를 선택했다. 로마에서는 정착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무렵에는 타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한 루마와 앙쿠스가 보여주듯이 건국 당사자인 라틴족이 아니더라도 왕이 될 수 있었다. 타르퀴니우스에게는 이런 점도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전 재산을 가지고 에트루리아를 떠난 그는 일족과 가신들을 거느리고 로마에 정착했다. 이 외국인은 그 무렵 로마에 있었던 여러 군대의 에트루리아인 공동체에는 의존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보다는 라틴계와 사비니계의 구별도 차츰 없어져 가던 로마인 사회에 침투하려고 했다. 부모한테서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은 그는 재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재력과 재능으로 로마인 사회에 쉽게 침투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년도 지나기 전에 이 이방인은 앙쿠스 왕의 유언 집행자로 지명될 만큼 출세했다. 그러나 타르퀴니우스는 공증인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왕이 죽은 뒤 스스로 왕에 입후보한 것이다. 그는 또한 선거운동을 한 최초의 로마인이기도 했다. 리비우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타르퀴니우스는 왕으로 선출되기 위해 로마 전역에서 연설을 하고 자기한테 표를 던져달라고 시민들을 설득하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선거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타국에서 이주한 사람이지만 타국인이 로마 왕이 된 선례가 있다. 처자와 함께 전 재산을 가지고 로마에 왔으니까 이 로마의 뼈를 묻을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이도 책임 있는 공직에 앉기에 적당하고 선왕의 신뢰도 두터웠고 로마의 신들을 공경하고 로마법을 존중하는 점에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미네는 이 타르퀴니우스를 압도적 다수로 왕에 선출했다. 원로원도 두말 없이 승인했다. 라틴계, 사비니계, 라틴계, 사비니계로 이어져 내려온 로마 왕의 계보에 처음으로 에트루리아계 왕이 등장한 것이다. 제5대 왕이 된 타르퀴니우스는 참으로 유능한 지도자임을 보여주었다. 37년에 이르는 그의 치세 동안 로마의 세력권은 더욱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의 내부도 비로소 도시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로 변모했다. 시민들의 생활 수준도 비약적으로 향상을 이룩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로물루스 이래 줄곧 100명이었던 원로원 의원 수를 200명으로 늘렸다. 인구가 늘어난 것이 이유였지만 그의 참뜻은 자신의 권력 확립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원로원 의원만은 왕이 지명할 수 있다. 타르퀴니우스가 자신의 입김이 닿는 사람을 원로원 의원으로 지명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신참자인 타르퀴니스에게 대항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기성 세력의 아성인 원로원이었다. 타르퀴니우스는 민중의 지지로 왕이 되었지만 민중의 지지에만 의존할 경우의 위험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기반을 확고하게 다진 왕은 주변 부족들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떠났다. 왕들의 적절한 지휘와 병사들의 용맹으로 당시의 로마군은 서서히 명성을 높이고 있었지만 상대가 비록 강적이 아니더라도 로마 역시 사람으로 치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 로마군은 아직 치열한 격전 끝에 승리를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번 전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타르퀴니우스는 전임자들과는 달리 싸움에 진 사람들을 로마로 이주시키고 시민권을 주어 동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패배자한테서 빼앗은 전리품을 수레에 가득 싣고 로마로 개선했다. 로마 시민들은 그 수많은 전리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후에도 로마가 이민족의 로마 이주를 여전히 환영한 것을 보면 타르퀴니우스의 노선 변경은 개인적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변을 위협하고 있던 이웃 부족들은 당분간 이나마 얌전해졌다. 타르퀴니우스는 이 기간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로마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 로마인이 7 언덕에만 살고 있으면 로마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언덕과 언덕 사이에 펼쳐져 있는 넓은 습지대로 눈을 돌렸다. 팔라티누스 언덕 북쪽에 펼쳐져 있는 저지대는 그때까지 도랑이 그물처럼 뻗어 있는 습지대였다. 거기에 지하수를 내면 저지대 전체의 물을 모을 수 있다. 지하수를 테베레 강까지 연결하면 모인 물의 배수 문제는 해결된다. 이리하여 대규모 지하수로 공사가 착수되었다. 오늘날에도 테베레 강가에서는 거대한 배수구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간척 사업으로 평지가 된 일대는 처음에는 시장으로 쓰였다. 하지만 각 부족끼리 모여 사는 7 언덕에 비하면 이 일대는 중립지대가 된다. 그리고 지하수로의 위쪽을 덮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곳만 돌로 포장하였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이 서서히 이 일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로마의 심장부라고까지 부르게 된 포름 로마눔, 즉 포로 로마노가 탄생한 것이다. 팔라티누스 언덕과 아벤티누스 언덕 사이에 펼쳐져 있던 습지대도 같은 방법으로 저지대로 탈바꿈했다. 여기도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어 대경기장이 건설되었다. 주변의 간척 사업으로 왕래가 편해진 7 언덕 가운데 가장 높은 카피톨리누스 언덕 위에는 로마의 최고신 유피테르의 신전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신들도 역시 그들에게 어울리는 집을 갖게 된 것이다. 에트루리아인이나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인이 도시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로마도 오스티아를 정복하여 테베레강 어귀에 항구를 갖게 되고 지하수로를 이용한 간척 사업을 벌인 결과 그때까지 이탈리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유형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다. 높이가 너무 낮고 수도 너무 많다고 여겨진 7 언덕도 복수 민족의 집합체인 로마에서는 각 민족의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전체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점으로 바뀌었다. 타르퀴니우스의 간척 사업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사이에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로마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7 언덕과 그 주변을 흐르는 테베레 강으로 이루어진 로마는 단조로운 평야보다 변화가 풍부한 아름다운 경치를 갖는다. 그 아름다움이 이 시대부터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개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은 로마 군단의 병사들이었다. 리비우스에 따르면 왕이 병사들을 이용한 것은 평시에도 병사들을 전시와 똑같이 활동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 후에도 로마에서는 이런 종류의 건설 사업을 군단 병사들에게 맡긴 예가 많은데 이 전통도 간척 사업에 그 발단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발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토지도 있고 실제 작업에 종사할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로마인은 아직 이만한 대역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다. 타르퀴니우스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에트루리아에서 그 기술을 도입했다. 간척 기술, 지하수로 공사에 필요한 기술, 도로 포장 기술, 신정 같은 대규모 석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 등 모든 기술이 에트루리아에서 들어왔다. 기술 지도자로 에트루리아인도 들어온다. 로마에는 머리를 길게 기른 에트루리아인이 갑자기 부쩍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에트루리아 기술의 도입은 단순한 도입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로마인은 에트루리아 기술자들의 지도를 받고 일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고 익혔다. 이것이 나중에 세계적인 토목 기술자들을 키워내는 기초가 되었다. 타르퀴니우스가 도입한 에트루리아 기술로 변모한 로마 시가지를 보고 원래 농경 민족인 로마인은 기술력에 눈을 뜨게 되었다. 로마에 대한 에트루리아 문명의 역량은 기술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규모 토목 사업에는 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분야를 담당하는 것도 당시의 로마인에게는 무리였던 만큼 이것을 맡을 사람도 역시 에트루리아인밖에 없었다. 이전의 로마에는 가내 공업 규모의 산업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업과 수공업이 시내 전역에서 눈에 띄게 되었다. 당연히 경제가 활발해졌다. 상공업의 활성화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다. 로마는 여러 측면에서 도시국가로서의 균형 잡힌 구조를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타르퀴니우스 왕은 우연히 한 에트루리아 소년을 만났다. 이 소년의 출신은 확실하지 않았다. 노예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하지만 왕은 왠지 이 소년이 마음에 들어 친아들과 함께 기르기로 했다. 소년이 젊은이가 되었을 무렵에는 그의 총명함과 용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로마 귀족의 자제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타르퀴니우스는 이 세르비우스를 사이로 삼았다. 타르퀴니우스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던 선왕 앙쿠스의 두 아들은 타르퀴니우스가 이처럼 세르비우스를 후대하자 불안해졌다. 현재의 왕이 사이를 후계자로 결정하면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만다. 타르퀴니우스는 치세가 37년에 이르렀을 무렵에도 여전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원론의 평판도 좋았기 때문이다. 그 타르퀴니우스의 추천은 곧 당선을 의미했다. 앙쿠스의 두 아들은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왕을 암살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쪽도 왕위에 오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세르비우스를 소년 시절부터 키워온 타르퀴니우스의 아내가 남편에게 일어난 변고를 알자마자 세르비우스를 불러서 재빨리 왕위를 차지하라고 권했기 때문이다. 왕비에게는 친아들이 둘이나 있었지만 왕이 암살당한 직후에 왕비가 부른 것은 사위였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6대 왕이 된 세르비우스는 미네에서의 선거를 거치지 않고 원론의 결의만으로 왕위에 올랐다. 로마는 세르비우스를 왕으로 가짐으로써 또 한 번의 도약을 기약하게 되었다. 선왕 타르기니우스의 사람 보는 눈은 정확했다. 제6대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제6대 왕이 된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높은 평가를 받은 전임자의 뒤를 이은 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우선 선왕 타르퀴니우스가 착수한 사업을 마무리 짓는 일부터 서둘렀다. 습지대의 간척 사업과 유피테르 신전 건립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로마 전체를 지키는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르비우스의 성벽이라고 불리는 현대 로마에도 군데군데 남아있는 이 성벽은 로마의 7언덕 전부를 에워싸는 대규모 성벽이다. 간척 사업으로 평지가 된 지대에도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7언덕과 그 사이의 평지로 이루어진 로마 전체를 에워싸는 것은 방어면에서도 필요 불가결한 일이었다. 세르비우스가 완성한 성벽의 보호를 받고 군사적인 성공도 거듭되어 이 무렵에 로마는 주변 부족들 중에서도 우뚝 솟은 존재가 되었다. 세르비우스는 아벤티누스 언덕 위에 수렵의 여신 디아나에게 바치는 신전을 세웠다. 이 여신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주변 부족들의 수호신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디아나 신전을 로마 안에 세운 것은 이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로마에 들어올 수 있고 신전에 참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전을 참배하는 것이니까 무기는 지니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세르비우스 왕은
남을 거부하는 성벽과 남도 받아들이는 신전을 동시에 건설하여 완성시켰다. 제법 꽤 바른 짓이다. 그러나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이룩한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제 개혁일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군제 개혁인 동시에 세제 개혁이자 선거제도의 개혁이기도 했다. 국민의 의무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무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고대에는 로마만이 아니라 그리스에서도 군역으로 직접세를 치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야만 비로소 재구시를 하는 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어엿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권리를 갖는다. 시민의 권리는 바로 투표권이다. 따라서 군제는 세제와 같고 선거제도와도 같다는 도식이 성립된다. 세르비우스는 테베레 강을 향해 펼쳐져 있는 습지대를 간척하고 이 넓은 평지를 마르스의 광장이라고 불렀다. 군신 마르스의 광장이라는 뜻이다. 군신의 이름을 붙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평지는 군단의 집결지로 이용되었다. 또한 민회의 투표장으로도 이용되었다. 군제는 세제와 같고 선거제도와도 같다고 생각한 로마인이 보기에 이것은 결코 이상한 배합이 아니었다. 이 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서 세르비우스는 로마에서는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그의 주 목적은 로마의 전력을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초의 인구조사에서 당시 로마의 총인구까지는 알 수 없다. 조사 결과 알게 된 시민의 수와 경제력을 토대로 하여 세르비우스가 만들어낸 새로운 제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세르비우스의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귀족과 평민의 구별 없이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여 6계급으로 나뉘었다. 이를 도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이 도표를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솟아난다. 도표를 풀이해서 읽었더니 별로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우선 유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인데 그들만으로 이만한 수의 병력이 모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돈을 주고 무산자를 고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누구나 품을 것이다. 이 의문에 답한 해답은 두 가지다. 첫째, 로마에는 말기가 될 때까지 용병 제도가 없었다. 로마인은 돈을 주고 고용한 남한테 국가 수호를 맡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둘째, 로마의 유력자는 많은 사람을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제로 결정된 수만큼 병사를 제공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의문은 표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겠지만 이것은 로마의 독특한 투표 방식 때문이었다. 로마에서는 한 사람이 한 표를 갖지 않는다. 군단의 최소 단위이기도 한 백인대가 각각 한 표를 갖는다. 백인대 내부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하여 나온 통일된 뜻이 한 표로 연결된다.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한 사람이 한 표를 갖지만 로마에서는 100명이 한 표를 갖는 방식을 고수했다. 앞의 도표를 본 사람은 당장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래서는 제1계급만으로도 과반수를 차지해 버릴 것이라고. 사실 그렇다. 다만 기원전 6세기의 로마에서는 많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시민의 의무, 즉 직접세인 군역을 면제받은 것은 16세 미만인 미성년 남자와 이미 오랫동안 의무를 수행한 60세 이상의 고령자, 여자와 노예, 재산이라고는 자식밖에 없는 사람을 뜻하는 프로레타리아, 즉 무산자뿐이었다.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섬김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여자라도 자녀가 없는 미망인은 그런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병이 타는 말의 유지비로 매년 200아세를 낼 의무가 있었다. 또한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로마는 2만 명 가까운 병력을 갖고 있었는가 하고 놀라겠지만 이것은 예비역까지 포함한 수다.
25세부터 45세까지의 시민으로 구성된 실제 병력을 세르비우스 왕은 1만 명으로 계산했다. 물론 지휘관은 연령 제한이 없었다. 왕 자신도 종신제였다. 같은 보병이라도 계급이 올라갈수록 장비가 무거워진다. 제1계급과 제2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중무장 보병이 된다. 계급이 내려갈수록 장비도 가벼워져 제5계급의 보병은 군복도 각자 자유였고 무기도 몽둥이와 투석기, 그러니까 새총 정도가 의무화되어 있었을 뿐이다. 군역은 직접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장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각자 부담이었다. 덧붙여 말하면 이 책에서 다루게 될 500년 동안 플로레타리아까지 소집된 것은 단 한 번뿐이다. 반대로 예비역 소집은 자주 있었다. 세르비우스는 병법을 확립했다. 로마군은 전위, 본대, 후위로 3분된다. 전위는 맨 먼저 적과 부딪혀 적의 전선을 흐트리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대기하고 있던 군단의 주력 부대인 중무장 보병이 승부를 결정짓고 여차하면 세 번째인 후위가 지원하러 들어가는 전술이다. 기병은 기동대 역할을 맡았다. 그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때 세르비우스의 병법에 따라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가는 로마 군단의 위력은 압도적이었다. 주변 부족과의 전투에서도 연전연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리하여 출신도 확실하지 않은 세르비우스 왕의 치세도 평화롭게 끝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불평분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이다. 또한 성과가 많았던 그의 치세도 언 44년이라는 긴 세월에 이르러 있었다. 마지막 왕, 거만한 타르퀴니우스. 암살당한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의 뒤를 이은 것은 타르퀴니우스의 사위인 세르비우스였지만 선왕한테는 친아들도 있었다. 하지만 로마의 왕위는 세습제가 아니었다. 세르비우스는 나라를 잘 다스렸고 실적도 올렸기 때문에 불평분자가 있다 해도 백성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44년이 무사히 지나갔다. 그런데 불평분자의 아들 세대가 되면 부모의 그런 양식은 단순한 비겁함으로 보이게 된다. 또한 세르비우스의 왕도 길고 다망한 치세 뒤의 피로와 노화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세르비우스한테는 두 딸이 있었다. 두 딸은 성격이 정반대여서 하나는 드세고 또 하나는 얌전한 성격이었다. 선왕 타르퀴니우스의 아들 쪽에서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성격이 정반대여서 하나는 담찬 야심가였고 또 하나는 온건한 성격이었다. 세르비우스 왕은 이 넷을 결혼시켰는데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끼리는 결혼시키지 않았다. 성미가 드센 왕녀는 온건한 성격의 사촌 오빠에게, 얌전한 왕녀는 야심만만한 사촌 오빠에게 시집 보낸 것이다. 결혼 생활을 통해 각자의 성격이 중화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것은 실패였다. 성미가 드센 툴리아 왕녀는 온건한 성격의 남편을 사사건건 멸시했다. 당신 같은 겁쟁이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한 행운의 여신은 나한테 미소도 짓지 않으리라는 게 그녀의 버릇이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제부를 유혹했다. 곧이어 온화한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왠지 모르게 급사한다. 과부와 호라비가 된 툴리아와 타르퀴니우스는 결혼했다. 세르비우스 왕은 이 결혼에 찬성하지도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다. 상냥했던 딸의 죽음이 준 타격으로 우울증에 빠져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왕이었다. 로마의 왕은 종신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왕위에 앉아있다. 또한 로마 왕위는 세습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딸이라도
반드시 다음번 왕비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툴리아는 남편의 마음에 불을 댕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리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만약에 당신이 내가 생각한 그런 대장부라면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섬기고 남자로서도 존경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운명은 나빠질 뿐이에요. 왜 결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코린트나 타르키니아 같은 타국에 나가서 행동하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죠?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코린트나 타르키니아로 가버리면 돼요. 그리고 당신도 옛날 신분으로 돌아가면 돼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야망에 불이 붙은 타르키니우스는 우선 로마에 사는 에트루리아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그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제5대 왕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 시대에 로마의 초빙을 받고 왔다가 그대로 로마에 눌러앉은 사람들이다. 원로원에서도 로마의 개발 사업과 상공업으로 재산을 모은 신흥 계급의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타르키니우스는 무장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원로원에서 연설을 했다. 출신도 확실하지 않은 자를 왕으로 모시는 것은 로마의 수치라고 그는 말했다. 원로원 의원들은 타르키니우스의 말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쫓아내지도 않았다. 그때 세르비우스 왕이 병고를 알고 달려왔다. 그러나 타르키니우스는 왕에게 반박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왕의 몸을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와 원로원 출입구 계단 위에서 왕을 내던졌다. 세르비우스가 굴욕감을 씹으며 대궐로 돌아오자 타르키니우스가 보낸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르비우스는 칼을 맞고 쓰러졌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딸 툴리아가 모는 마차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버지를 덮쳤다. 이리하여 타르키니우스는 왕이 되었고 툴리아는 왕비가 되었다. 제7대 왕이 된 타르키니우스는 선왕 세르비우스의 장례를 금지했다. 그리고 선왕파로 알려진 원로원 의원들을 모조리 죽였다. 무장한 호위병에 둘러싸이지 않곤 밖에도 나가지 않은 그는 미네에서의 선거도 원로원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 그 후에도 줄곧 원로원의 조언을 청하지도 않았고 미네에 찬반을 묻지도 않았다. 시민들은 뒤에서 그를 거만한 타르키니우스라고 불렀다. 국내에서는 독재적 전제군주인 타르키니우스 스페르부스, 거만한 타르키니우스도 군사적 재능은 뛰어났다. 주변 부족들과의 전투에서도 이기는 것은 늘 로마 쪽이었다. 화친과 전쟁의 양면 정책을 구사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의 방식은 교묘했지만 음험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불안을 느끼는 지배자들은 항상 대외관계를 확실하게 해두려고 애쓴다. 타르키니우스는 첫 번째로는 인근에 사는 라틴족한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트루리아의 여러 도시에서 그 상대를 찾았다. 100년 전인 제4대 왕 앙쿠스 시대부터 로마는 이웃 라틴족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신을 섬기는 동표였기 때문에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다. 이 라틴 동맹은 축제일을 함께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전투도 힘을 합쳐 치르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 얼마 동안은 완전히 대등한 동맹 관계였다. 하지만 로마가 강성해지자 세력 관계도 달라졌다. 함께 힘을 합쳐 전투를 치를 때에도 병력은 평등하지만 지위는 로마 쪽에서 맞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전리품은 평등하게 분배했다. 타르키니우스는 이 라틴 동맹을 경신했다. 라틴족보다 훨씬 강력했던 에트루리아를 끌어들여 동맹을 경신한 것이다. 하지만 로마인들 중에는 에트루리아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가 에트루리아한테 끌려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기원전 6세기 후반인 그 무렵
로마 안에는 에트루리아의 세력이 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로마에서는 제5대 왕부터 시작하여 제6대와 제7대 왕까지 잇따라 3명이나 에트루리아계 왕이 나왔다. 그래서 후세의 연구자들 중에는 이 시기의 로마가 에트루리아인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에트루리아의 세력은 로마 안에서는 막강했지만 로마 밖에서는 이 시기를 고비로 하여 쇠퇴하기 시작했다. 거만한 타르키니우스의 부르는 이 변화를 보지 못한 데 있다. 그는 계속 후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줄도 모르고 의지해 버린 것이다. 급속히 발전한 민족은 쇠퇴할 때에도 급속히 쇠퇴한다. 한때는 네아폴리스, 오늘날의 나폴리다. 네아폴리스 근처까지 세력을 넓혔던 에트루리아인은 100년도 지나기 전에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었다. 추문은 힘이 강할 때는 공격해 오지 않는다. 하지만 약점이 드러나면 당장에 쳐들어온다. 그 추문이 당사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해도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왕의 아들 가운데 섹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다. 이 섹스투스가 친척인 콜라티누스의 아내 루크레티아를 짝사랑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가슴속이 불처럼 뜨거워진 젊은이는 콜라티누스가 집을 비운 밤에 사랑하는 여인의 저택으로 갔다. 시종은 한 명도 거느리지 않았고 콜라티누스와는 친척 사이이기도 했다. 루크레티아를 비롯한 콜라티누스 집안 사람들은 모두 그를 따뜻히 환대했고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는 손님용 침실까지 마련해 주었다. 밤이 깊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섹스투스는 단검을 가슴에 품고 루크레티아의 침실로 몰래 숨어 들어갔다. 단검을 들이대고 위협한 결과겠지만 어쨌든 젊은이는 여자를 욕보이는데 성공했다. 다만 젊은이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침대에 엎드려 있는 여자를 남겨둔 채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온 것이다. 그날 밤 루크레티아는 로마에 있는 아버지와 아르데아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 하인을 보냈다. 하인은 병고가 일어났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급히 와달라는 루크레티아의 편지를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인 루크레티우스는 발레리우스를 데리고 달려왔다. 남편인 콜라티누스는 유니우스 브루투스와 함께 달려왔다. 침대에 앉은 채 비탄에 잠겨있던 루크레티아는 도착한 네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숨겨가지고 있던 은장도를 가슴에 꽂았다. 그녀는 괴롭게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와 남편에게 복수를 맹세시킨 다음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루크레티아의 유해는 로마로 운반되어 포로 로마노의 연설대 위에 안치되었다. 시민들은 그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왕과 그 일족의 야만성과 오만함을 저마다 비난했다. 브루투스는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정숙하고 행실이 올바른 여자들이 2번 다시 이런 만행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타르키니우스 왕이 선왕 세르비우스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자임을 시민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왕과 그의 일가를 로마에서 추방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로마인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타르키니우스에 대한 불만이 마침내 폭발했다. 브루투스의 제안에 커다란 함성으로 찬성의 뜻을 표한 민중은 민병대를 결성하자는 브루투스의 호소에도 열렬히 응했다. 이때쯤에는 아르데니아의 전쟁에 나가 있던 타르키니우스도 병고를 앓았다. 왕은 당장 휘하부대만 이끌고 로마로 돌아왔다. 성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추방하기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타르키니우스는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만 데리고 에트루리아의 도시 카이레를 찾아갔다. 왕비 툴리아는 이미 로마에서 달아났기 때문에 무사했다. 세 아들 가운데 둘은 망명한 아버지와 행동을 같이 했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 된 셋째 아들 섹스투스는 다른 도시로 도망쳤지만
전에 그에게 모욕당한 적이 있는 사람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의 치세는 25년 만에 끝이 났다. 제7대 왕이었던 그와 함께 로마의 왕정도 끝났다. 로물루스가 건국한 기원전 753년부터 244년째인 기원전 509년의 일이었다. 그 후 로마는 공화정 시대에 들어간다. 미네에서 선출되는 것은 같지만 종신제인 왕의 시대가 끝나고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 2명의 집정관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한 사람의 군주가 통치하는 체제라는 이유만으로 왕정 시대의 로마를 부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할 수 없다. 공동체도 초기에는 중앙 집권적인 편이 효율적이다. 조직이 아직 여린 시기에 활력을 낭비하는 것은 치명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는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하고 앞장서서 실행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로마의 7 왕의 역사는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등용한다는 원칙이 지나칠 만큼 완벽하게 적용된 역사였다. 로마는 이런 왕들 덕택에 튼튼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릴 수 있었다. 왕들이 모두 장수한 것도 다행이었다. 왕들이 저마다 자신의 포부를 실행에 옮기고 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덕에 왕이 바뀌어도 새 왕은 선왕의 업적 위에 안심하고 새로운 업적을 쌓을 수 있었고 사업의 중단이 초래하는 활력의 낭비도 피할 수 있었다. 아마 로마 왕정은 기원전 6세기 말에는 사명을 끝냈을 것이다. 루크레티아 사건은 이미 사명을 끝낸 왕정의 숨통을 끊어놓는데 불과했다. 제2장 로마 공화정. 공화국으로 이행한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는 공화정 시대에 접어든 로마를 다룬 로마사 제2권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유를 얻은 로마인이 평화시와 전시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로마는 해마다 선거를 통해 뽑히는 자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개인보다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다. 사적인 주문을 교묘히 이용하여 왕정 타도로까지 끌고 간 공로자는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였다. 그는 그 후 500년 동안 이어지는 로마 공화국의 창시자가 되었다. 왕을 추방한 직후에 브루투스는 포로 로마노에 시민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로마는 어떤 인물도 왕위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으며 어떤 인물도 로마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해마다 미네에서 왕을 대신할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 2명을 선출하는 제도를 창설했다. 초대 집정관으로는 브루투스와 자결한 루크레티아의 남편인 콜라티누스가 선출되었다.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역사에 이따금 등장하는 성견 지명과 실행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추방된 타르퀴니우스 왕의 누이니까 왕과 브루투스는 외숙부와 생질의 관계이다. 브루투스라는 성도 원래 조상한테서 물려받은 성이 아니라 바보를 뜻하는 말에서 생겨난 별명이다. 그는 바보로 멸시당하면서 제멋대로 전행을 휘두른 타르퀴니우스 시대를 참고 견디며 은인자중에 왔다고 한다. 그 별명이 결국에는 성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 취급을 받아도 왕의 조카인 이상 그는 권력 주변에 있게 마련이고 모든 것을 냉정하게 관찰할 기회가 많았을 게 분명하다. 또한 정보도 풍부했을 것이다. 그런 블루투스였기에 이제 로마는 비록 효율적이기는 하나 왕이라는 한 개인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제도는 버려도 될 만큼 성장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개혁의 주도자는 흔히 신흥 세력보다 구 세력 속에서 생겨나는 법이다. 한 사람의 왕이 해온 일을 두 명의 집정관이 맡게 된 것은 개인의 전행을 막기 위한 제도였지만 재선이 허용된다 해도 집정관의 임기는 불과 1년밖에 안 된다. 이런 제도가 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하려면 권위와 함께 권력도 갖는 안정된 기관이 필요하다. 브루투스는 왕정 시대부터 존재한 원로원을 강화했다. 로물루스 시대는 100명이었던 원로원 의원이 제5대 왕인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 시대에는 2배로 늘어났고 브루투스는 이것을 다시 300명으로 늘렸다. 새로 임명된 원로원 의원에는 신흥 세력에 속하는 유력한 가문의 가부장이 많았다. 원로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다. 또한 1년 임기로 교체되는 집정관을 배출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유력 가문의 가부장 집단인 원로원밖에 없다. 권위와 권력도 원로원이라면 부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민회가 있었다. 왕과 원로원 및 민회는 원래 로마를 지탱하는 세계의 기둥이었는데 공화정 로마에서는 왕이 집정관으로 바뀌었을 뿐 권력의 삼각 구조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공화정 로마에서는 원로원에서 연설할 때 원로원 의원 여러분 하고 부르는 대신 파트레스 콘스크리프티라는 호칭으로 연설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것을 직역하면 아버지들이여 신참자들이여가 되는데 이 호칭이 관용구가 된 것은 공화정이 시작된 기원전 509년부터다. 브루투스의 개혁으로 많은 신참자가 원로원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원로원 의원과 신참 의원을 구분해서 부르는 방식은 얼핏 보기에 구제할 수 없는 폐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꽤 교묘한 방식이었던 것 같다. 파트레스라고 말하여 구 세력을 먼저 대우한다. 그런 다음 신흥 세력을 언급하는데 신참자들이여 라는 호칭을 계속하는 한 신참자가 새로 들어올 가능성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로마 원로원은 사실 원로원이라는 우리말 번역에서 연상하기 쉬운 완고한 노인들의 집단은 결코 아니었다. 모든 의원들이 파트레스 콘스크리프티 라는 호칭으로 연설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그러는 동안 원로원의 문호를 신참자에게 개방하는 데 대한 저항감도 누그러진 게 아닐까? 물론 이것은 사료의 뒷받침이 없는 단순한 상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말의 힘이라는 것도 그렇게 얕볼 것은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250년 동안 익숙해진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것은 역시 대변혁이었다. 변혁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잇따라 일어난다. 변혁이 또 다른 변혁을 부르기 때문이다. 기원전 509년에 탄생한 로마 공화국도 이 역사의 관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로마의 유력 가문에 속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불만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어른들은 좋다. 원로원 의원이 아니었던 사람까지 의원으로 임명되고 집정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겼으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떤가? 집안의 가부장이 되어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려면 가부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왕정 시대에는 달랐다. 왕의 기분에 따라 젊은이들이 발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명문 집안의 젊은이들은 공화정으로 바뀐 결과 자기들이 활약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느꼈다. 그게 불만이었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한 젊은이의 집에 은밀히 모여 추방된 왕 타르퀴니우스를 도로 불러들이기로 결의했다. 왕정 복고를 결의한 것이다. 각자가 피로 서명한 서약서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이 집의 노예 하나가 자초지종을 엿듣고는 집정관에게 밀고해버렸다.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 당장 체포되고 증거물인 서약서도 압수되었다. 이들을 신문한 2명의 집정관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을 것이다.
젊은이들 모두가 잘 아는 사람인데다 그들이 모인 집은 집정관 콜라티누스의 친척집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왕정 복고를 모의한 젊은이들 중에는 집정관 브루투스의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장 소집된 민회에서 젊은이들의 서명이 들어있는 서약서가 낭독되었다. 이들 가운데 국가 반역죄로 고발된 것에 반박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민중 가운데 몇 명이 브루투스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추방형에 처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 명의 집정관 콜라티누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사람들은 사형이 아니라 추방형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집정관의 결정이라 해도 두 집정관 가운데 한 명이 반대하면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브루투스는 이때 집정관으로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생살 여탈권까지 인정받고 있는 로마 가문의 과부장으로 행동했다. 브루투스는 피고석에 서 있는 두 아들에게 말했다. 티투스, 티베리우스, 내 놈들은 왜 너희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느냐? 두 젊은이는 묵묵부답이었다. 아버지의 질문이 3번이나 되풀이 되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브루투스는 경비병들에게 말했다. 앞으로의 일은 그대들 몫이다. 형 집행은 그 자리에서 당장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선 주모자라는 이유로 브루투스의 두 아들이 옷을 벗기우고 두 손을 뒤로 결박당했다. 채찍질이 시작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잔혹한 광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브루투스만이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쓰러질 때까지 채찍질을 당한 두 젊은이는 한 사람씩 끌려가서 도끼로 목이 잘렸다. 거기까지 입회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는 자리를 떴다. 브루투스의 태도에 대한 칭찬이 찾아온 것과는 반대로 또 다른 집정관인 콜라티누스의 태도에는 의혹이 일어났다. 시민들은 그가 재판정에서 흘린 눈물까지 의심했다. 콜라티누스 자신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진 것을 깨달았다. 정절을 지켜 자살한 루크레티아의 남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정관에 선출된 콜라티누스는 이 변화를 견디지 못했다. 그는 집정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가족과 함께 이웃나라로 망명했다. 로마에는 자진해서 망명한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석이 된 집정관 자리에는 유력자이긴 하지만 선왕 타르퀴니우스와 혈연 관계가 없는 발레리우스가 선출되었다. 브루투스가 단지 가부장의 권한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걱정하고 있었고 그 걱정이 적중한 것이다. 선왕 타르치니우스는 왕위에 복귀하겠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망명지인 에트루리아 지방의 여러 도시를 정력적으로 돌아다니며 병력을 빌려달라고 설득하고 있었다. 로마에서 에트루리아 세력이 소탕된 것에 가장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에트루리아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로마에 가장 가까운 타르키니아와 베이였다. 그런 만큼 추방된 왕에게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 두 도시였다. 병력을 가졌을 때 타르키니우스가 무장으로서 얼마나 뛰어난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왕위에 있을 때 이미 증명된 바 있었다. 명문 집안의 젊은이들이 왕정 복고를 꾀하다가 실패한 것을 알게 된 타르키니우스는 이제 힘으로 왕위를 탈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를 맞아 싸울 로마군은 집정관 2명이 지휘를 맡는다. 기병대는 브루투스가 이끌고 보병 군단은 발레리우스가 지휘하게 되었다. 양군은 로마 성벽에서 하루길 떨어진 곳에서 만났다. 산지하는 숲 사이에 좁은 평지가 있는 곳이어서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았다. 브루투스가 이끄는 기병대가
앞장서 나아가고 발레리우스가 이끄는 보병 군단은 좀 더디게 행군하고 있었다. 에트루리아군 기병대는 타르퀴니우스의 맏아들 아른테스가 지휘하고 있었다. 로마 기병대를 알아본 아른테스는 말을 타고 아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는 로마 기병대를 향해 지휘관끼리 1대1로 겨루자고 제안했다. 브루투스도 말을 달려 앞으로 나섰다. 사촌 형제끼리의 싸움이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전 따위가 없었다. 있는 것은 분노와 환멸뿐이었다. 아른테스에게는 자기들을 추방한 장본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브루투스에게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자에 대한 환멸이 있었다. 대장들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싸움은 지켜보는 양군 병사들 앞에서 잠시 계속되었다. 둘은 실력이 막상막하였다. 두 사람의 창이 거의 동시에 상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둘은 창을 가슴에 꽂은 채 공중제비를 돌아 말에서 떨어졌다. 이것이 양군 병사의 전의에 불을 붙였다. 그들은 대장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적군을 향해 돌진해 갔다. 전투는 기병대만이 아니라 뒤따라온 보병 군단 사이에서도 벌어졌다. 발레리우스가 지휘하는 로마 보병에 맞서 에트루리아 보병대를 지휘하는 것은 선왕 타르퀴니우스였다. 보병도 세력이 막상막하였다.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날 밤 자기 영토로 후퇴한 양군 진영에서 기묘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로마군 전사자보다 에트루리아군 전사자가 한 사람 많고 싸움은 로마군의 승리로 끝난다는 풍문이었다. 병사들은 그것이 신의 목소리라고 믿었다. 이튿날 아침 로마군은 전쟁터로 돌아갔지만 에트루리아 군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발레리우스는 브루투스의 유해와 함께 로마로 개선했다. 브루투스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로마 여인들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처럼 1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늦든 빠르든 언젠가는 사람들의 질시와 의심과 중상모략을 받게 마련이다. 발레리우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화정의 창시자 브루투스의 장렬한 죽음에 눈물을 흘린 로마 시민들은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살아남은 집정관 발레리우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우선 발레리우스가 4마리의 백마를 몰고 개선식을 거행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쟁에서 이긴 뒤의 개선식은 로물루스 이래 로마의 전통이었지만 개선 장군의 전차를 끄는 말을 4마리 모두 백마로 한 것은 발레리우스가 처음이었다. 그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시민들에게는 그의 왕족 취향이 드러난 것처럼 여겨졌다. 둘째는 포로 로마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는 그의 웅장한 저택이었다. 이것도 역시 시민들에게는 왕의 궁전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브루투스의 죽음으로 집정관 자리 하나가 공석으로 남아 있음에도 발레리우스는 그 자리를 빨리 메우려 하지 않고 뭉그적거렸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발레리우스가 집정관으로 만족하지 않고 왕위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를 알아차린 발레리우스는 수많은 일꾼을 동원하여 하룻밤 사이에 자기 저택을 부숴버렸다. 그는 땅값이 싼 로마 성벽 근처에 소박한 집을 짓게 하고 출입문을 항상 열어두었다. 아무나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발레리우스는 민중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싶은 법률을 차례로 제정했다. 왕정시대에 왕이 관리했던 국고를 앞으로는 재정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률도 그런 법률 가운데 하나였다. 정치와 군사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도 국가 재정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 법률은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또 하나는 로마 시민의 항소권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사법관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민회에 항소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인권을 중시한 이 법률은 후세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중요한 법 개념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발레리우스가 제정한 법률 중에는 여론에 영합한 나머지 양식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없지 않았다. 그 전형적인 예가 누구를 막론하고 왕위를 노린 자의 생명과 재산은 신들의 것이 된다는 법률이다. 왕위의 야심을 품은 자를 죽이더라도 피해자가 왕위를 노렸다는 증거만 있으면 가해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법률을 제정한 것은 발레리우스로서는 너무 경솔한 짓이었다. 증거만 있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 그 증거가 어느 정도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단순한 의혹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증거가 될 위험도 없지 않다. 이 법률도 오랫동안 로마인을 속박하게 된다. 이런 법률을 차례로 제정한 뒤에야 비로소 발레리우스는 동료 집정관을 선출하기 위한 민회를 소집했다. 선출된 것은 정절을 지켜 자살한 루크레티아의 아버지였지만 고령 때문에 집정관으로 선출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빈자리는 곧 메워졌지만 이번에 새 집정관으로 선출된 호라티우스에게는 일을 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집정관은 항상 2명을 한꺼번에 선출하고 임기 도중에 선출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해에 제정된 몇 가지 법률 덕택에 이 법률의 입안자인 발레리우스의 인기는 계속 높아졌다. 사람들은 발레리우스를 푸블리콜라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다. 공공, 푸블리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듬해인 기원전 508년의 집정관 선거에서도 푸블리콜라는 거뜬히 재선되었다. 동료 집정관으로는 호라티우스가 재선되지 못하고 티투스 루크레티우스가 뽑혔다. 푸블리콜라의 민심 회유책도 당시에는 필요했을 것이다. 공화정으로 이행한 직후의 로마에는 왕정 시대에는 없었던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인이 단결하지 않으면 공화정도 이제 막 싹이 튼 단계에서 뿌리채 뽑혀버렸을 게 분명하다. 우선 이때까지 줄곧 강해지기만 하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3대에 걸친 에트루리아계 왕들은 모두 로마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였고 그에 따라 상공업이 발전했다. 로마에 와서 이 왕들에게 기술과 경제력을 제공하고 있던 에트루리아인들의 지위와 영향력은 당연히 눈부시게 향상되었을 것이다. 로마에서 왕정이 공화적으로 바뀐 것은 농업과 목축업에만 종사하는 선주 로마인이 상공업을 독점한 에트루리아계 로마인에게 반발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다. 에트루리아에 의존했던 타르퀴니우스 왕이 추방되자 에트루리아계 로마인들의 입장도 미묘해졌을 게 분명하다. 브루투스가 원로원에 100명의 신흥 계급 출신을 맞아들인 것도 이들을 로마에 묶어두기 위한 방책이었다. 왕을 추방한 것은 어디까지나 왕과 그 일족의 전횡 때문이고 로마의 에트루리아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방책은 반은 성공했지만 반은 실패로 끝났다. 원로원 의석을 제공받을 만큼 유력하지 않은 에트루리아인이 에트루리아의 여러 도시와 줄곧 싸움만 하게 된 로마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타국에서 계속 사람들이 유입되기만 했던 로마는 이때 비로소 타국으로의 유출을 경험하게 된다. 기술과 경쟁력을 가진 에트루리아계 로마인의 유출은 로마의 국력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대의 로마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못했다. 국력의 저하는 인근 부족들에 대한 권위의 추락으로 이어졌다. 라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와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었던 인근 부족들, 로마와 같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같은 신을 모시는 부족들도 자기들과 다른 정치체제로 바뀐 데다 국력까지 떨어진 로마를 더 이상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서로 병력을 제공하여 동맹군을 결성하고 로마 왕이 그 동맹군을 지휘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왕이 아니라 집정관이 지휘를 맡는다는 말을 듣고 석연치 않았던 것도 그 이유일지 모른다. 인근 도시국가의 왕들이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 로마 집정관의 지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력이 떨어진 로마는 이제 더 이상 두드러진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신생국 로마는 동맹국과도 적대시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애당초 라틴 동맹도 약육강식의 시대가 낳은 산물에 불과했다. 국력이 떨어짐에 따라 전투에서도 좀처럼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로마는 거의 해마다 인근 부족들을 상대로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화정으로 바뀜으로써 생겨난 세 번째 문제는 에트루리아를 완전히 적으로 돌려버린 것이었다. 쇠퇴기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당시 에트루리아 도시들의 국력은 로마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전쟁터에서 양군의 군사 장비 차이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에트루리아 전사들이 화려한 장비를 다루는 반면 로마 병사들의 장비는 구리와 가죽이 고작이었다. 에트루리아를 상대로 싸울 때는 국력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불리한 점이 있었다. 에트루리아 쪽에는 타르퀴리니스를 다시 왕위에 앉히겠다는 대의 명분이 있었다. 그를 폭군으로 여긴 것은 로마인 뿐이고 에트루리아의 도시국가들이 보기에 타르퀴니우스는 신뢰할 만한 동맹자였다. 추방된 타르퀴니우스도 왕위를 탈환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기원전 509년부터 기원전 503년까지 6해 동안 발레리우스 푸블리콜라는 집정관에 4번 선출되었다. 집정관을 2번 지낸 티투스 루크레티우스를 제외하면 다른 집정관은 모두 재선에 실패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시행된 정책은 모두 푸블리콜라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푸블리콜라는 에트루리아인의 유출로 저하된 로마의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오스티아의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 판매를 개인으로부터 국가로 이관하려 했다. 유통화폐가 없던 당시의 로마에서 소금은 타국에서 물산을 수입할 때 화폐 대용으로 쓰였다. 따라서 푸블리콜라는 가장 중요한 생필품인 소금을 국유화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통화의 국유화를 생각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고 수입의 확보가 선결 문제였다. 하지만 소금 판매를 국유화함으로써 값이 오른 소금을 수입 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자 무역상들은 의욕이 떨어졌고 경제력 회복을 바랄 수도 없게 되었다. 푸블리콜라는 무역상들에게 부과되고 있던 간접세를 경감했다. 그러자 이때까지 상인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무역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줄어든 간접세가 소금 판매 수입으로 상쇄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는 이제 에트루리아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농업국가로 돌아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동시에 독자적인 기술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우대받은 이들 신흥 중산 계급이 공화국 정부를 지지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푸블리콜라는 타국인의 로마 이주에도 적극적이었다. 로마의 임금 부족들 중에서도 라틴족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신을 경배하는 라틴인끼리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힘도 가지고 있었다. 푸블리콜라는 이들에게 호소했다. 이 호소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예는 5,000명이나 되는 일족을 이끌고 로마로 이주한 클라우디우스 가문일 것이다. 푸블리콜라는 이들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과 거주지를 주고 가문의 가부장인 아피우스에게는 원로원 의석을 주었다.
어제의 이민도 오늘로부터는 로마의 지도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사례는 인근 부족들의 로마 이주에 박차를 가했다. 이 정책은 에트루리아인의 유출로 생긴 구멍을 메우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라틴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에트루리아는 강적이었다. 거만한 타르퀴니우스는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에트루리아의 도시국가인 타르퀴니아와 베이의 원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섰다가 패배한 타르퀴니우스는 역시 에트루리아 연방에 속해 있는 클루시움 왕한테로 도망쳤다. 클루시움의 왕 포르센나는 타르퀴니우스를 왕위에 복귀시키기 위해 로마에 선전포고를 한다. 이번에는 원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싸우기로 했다. 포르센나의 이름은 로마에서도 명군인 동시에 명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겁에 질린 로마인들 중에는 왕정으로 되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포르센나의 군대는 단숨에 남하에 왔다. 벌써 테베레 강 서안에 있는 자니콜로 요새가 점령되어 거기가 포르센나 군의 본부가 되었다. 첫 번째 전투는 테베레 강에 걸려있는 다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에트루리아 쪽은 다리를 확보하고 싶어 했다. 로마 쪽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 결국에는 로마가 이겼고 다리는 불태워졌다. 포르센나는 공격전에서 포위전으로 작전을 바꾸었다. 모든 배가 징발되었다. 그 배를 타고 테베레 강을 건넨 에트루리아군은 7 언덕을 둘러싼 로마 성벽에 따라 진을 쳤다. 테베레 강의 통행권도 에트루리아의 손에 넘어갔다. 남쪽에서 강을 거슬러 운반되고 있던 밀이 로마에 한 톨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집정관 푸블리콜라는 적의 전력을 분산시킬 방법을 궁리했다. 포위된 로마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양치기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테베레 강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에스클리노 성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손쉬운 약탈감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에트루리아 군 쪽에 퍼졌다. 그들은 다투어 자기 진영을 버리고 가축대를 따라갔다. 테베레 강 서안에 진을 치고 있던 병사들까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이 약탈에 합류했다. 적병의 동태를 파악한 푸블리콜라는 미리 세워둔 작전대로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한 부대는 동쪽으로 나 있는 에스클리노 성문에서 공격해 나갔다. 또 한 부대는 북쪽으로 나 있는 콜리나 성문에서 출격했다. 집정관 루클레티우스는 남쪽으로 나 있는 네비아 성문으로 병력을 이끌고 나갔다. 푸블리콜라 자신은 남동쪽으로 나 있는 카페나 성문으로 출격했다. 가축을 쫓아다니는데 열중해 있던 에트루리아군은 갑자기 뒤에서 공격을 받고 당황했다. 쫓는 쪽에서 쫓기는 쪽으로 처지가 바뀌어 버렸다. 이날의 혼란으로 포르센나가 입은 손실은 엄청났다. 그러나 포위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로마에 비축되어 있던 식량도 바닥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이 로마에 무티우스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로마를 구하려면 포르센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단독으로 결행하면 탈주병으로 여겨질까봐 그게 걱정이었다. 그는 원로원으로 달려가 두 집정관과 원로원의 허락을 얻어냈다. 무티우스는 단검 하나만 몸에 지닌 채 강을 헤엄쳐서 테베레강 서안에 도착했다. 적진으로 잠입하는 데는 성공했다. 왕에게 접근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포르센나는 병사들에게 급료를 주고 있는 중이었다.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티우스는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왕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일반 병사가 아닌 에트루리아인은 로마인의 눈에는 모두 왕으로 보일 만큼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로마의 젊은이 무티우스는 돈을 건네주고 있는 사람이 포르센나 왕일 거라고 믿고
그를 향해 당건과 함께 돌진에 들어갔다. 그를 죽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는 왕이 아니라 왕의 비서였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붙잡힌 무티우스는 왕 앞으로 끌려갔다. 그는 가슴을 펴고 왕에게 말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름은 가이우스 무티우스라 한다. 적을 죽이려다 애석하게도 실패했지만 죽을 각오는 되어 있다. 운명을 감수하는 것은 로마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로마의 젊은이들은 당신에 대한 끝없는 투쟁을 선언한다.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젊은이가 올 테고 그 젊은이가 성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젊은이가 올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도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격분한 포르센나 왕은 고문을 해서라도 배후를 캐려 했지만 무티우스는 더욱 목청을 높였다. 오직 겁쟁이만이 일신의 안녕을 염려하는 법이다. 이렇게 외친 무티우스는 불타고 있는 횃불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그것을 제 오른손에 눌러댔다. 사리타는 냄새가 주위에 자욱했다. 포르세네는 무티우스에게 말했다. 이제 되었다. 너는 나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너 자신에게 주었다. 너희 담대함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 백성들 중에도 너 같은 젊은이가 있다면 좋으련만. 너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 자, 어서 떠나거라. 가이우스 무티우스는 그 후 왼손잡이 무티우스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불에 타서 무너진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시대의 어린이들은 눈을 빛내면서 이런 일화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들은 배워야 할 역사가 아직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웅담을 즐길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에 비해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는 배워야 할 역사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몸이 건조하게 역사를 암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로 포르센나는 먼저 로마의 화평을 제의했다. 포르센나가 제시한 조건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타르퀴니우스를 왕위에 복귀시킬 것, 또 하나는 작년 싸움에서 빼앗은 베이 영토를 반환할 것. 푸블리콜라는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거절했고 두 번째는 받아들였다. 포르센나도 그것으로 만족하여 마침내 화평이 이루어졌다. 에트루리아 군은 테베레 강 서안의 진영을 떠나 클로시움으로 돌아갔다. 타르퀴니우스는 왕위 복귀의 꿈이 다시 멀어진 것을 깨달았다. 이것으로 로마와 에트루리아 사이가 완전히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포르센나 왕가의 화평은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했다. 그래도 로마에는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기원전 503년 로마가 공화적이 된 지 6년이 지났을 때 푸브리콜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 많던 재산도 없어져 장례식 비용조차 낼 수 없게 되었던 발레리우스 가문을 위해 로마인들은 모두들 조금씩 출염하여 푸블리콜라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브루투스가 죽었을 때처럼 로마 여인들은 1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로마 공화정의 씨를 뿌린 사람은 브루투스였고 뿌리를 내린 사람은 푸블리콜라였다. 이 두 사람의 뒤를 이은 로마인 가운데 왕정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입니다.